세 번째 프로그램은 금융시장 주도권 변화, 달라진 투자 문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석원 부문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시면서 이 금융시장에서 실효성 높은 투자 전략 마련을 위해 이론과 또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통하고 있으십니다. 최 부문장님은 이전에는 삼성증권에서 채권 분석 파트장과 한화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 등 풍부한 투자 분석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앞에 두 세션에 말씀을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전환의 시대가 제목이고 또 첫 번째 그 세션에서 미래에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작년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는 그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중이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과정에 있었던 변화를 산업별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리서치를 하거나 뭐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코로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로 우리가 매니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X 이벤트가 30 가지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저희가 그거를 모두 살펴봐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것 같고, 또 기업 분석, 또 기업 평가 쪽에서는 또 좋은 기업이나 산업군도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코로나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들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군들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보이는 또 산업군들이 있다고 하셔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예, 할 일은 많아졌으나 진짜로 이 사건 사고가 많은 또 내년, 후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도대체 어떤 게 변화고 어떤 게 긍정적인 변화였고 어떤 게 또 부정적인 변화였고 이런 것들을 좀 발라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우연찮게도 2000 그러니까 98년이죠. 98년, 2008년, 그다음 지금 이제 2020 년이었으니까 대체로 보면 한 10 년에 한 번씩 엄청난 그 위기가 왔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 그 세 번의 과정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주 잦은 그 자질구레한, 또는 뭐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또 그런 충격들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의 충격이 있었고, 그런 충격들이 모두 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 상당한 그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전형적으로 그런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났다. 작용 측면에서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100년 만에 나타난 코로나,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인데 저는 사실 살면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글로벌리 돌아가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집에서, 예, 다들 꼼짝마 많이 하셨죠. 저도 이 주변에 왜 확진자 생기면은, 처음에는 확진자 생기면은 다 그냥 한층 쉬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적어도 혹시 이 중에 그 스페인 독감 경험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의미 있는 그 비교가 가능한 전염병 사례는 스페인 독감인데, 우리가 다 문헌만으로 알고 있지 사실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반작용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작용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발생을 했으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다 그래왔죠. 스페인 독감도 없어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안타까움이야 뭐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항상 이거를 극복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벌써 우리나라도
아까 우리 처음에 대표님께서 이성호 대표님께서 좀 조금만 있으면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면 벌써 이 저녁 약속 잡고 술 마실 계획만 하는 우리 직원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간 걸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갔던 것 같고, 인류의 힘이란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걸 매니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적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중화시켜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두 시장은 경제와 관련이 있고, 거시경제, 또 산업과 기업, 투자자 모두에 이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나누면 거시경제와 산업과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게다가 투자자들한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다만 이게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을 얘기할 때는 이 작용이 있은 다음에 반작용이 그 다음번에 바로 나타나는 항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단히 긴 흐름의 반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주 발빠르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들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제일 큰 변화가 뭐였었죠?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활동을 못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활동을 못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기업들이 돈을 벌고 또 소비자들이 돈을 벌고 해서 그게 다시 유통이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일정 기간의 경제적 중단을 경험한 셈이 되는데, 그 경제적 중단을 해소하기 위한 반작용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산업 쪽에서 자세히 살펴보셨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오프라인 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정부의 역할, 제가 이제 정부의 역할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죠.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정부 정책이 요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종의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선을 넘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최근의 표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에서 금을 밟는 느낌이 좀 드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 정부 정책의 한계를 실험할 정도의 정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산업과 기업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그 오프라인 산업 쪽의 타격은 굉장히 심했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가는 현상들을 목도하셨다. 특히 이제 이따가 그래프로 보실 그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여행 다니시고 또 영화관 다니시고 오프라인에서 했던 활동을 많이 온라인화 시킨 한편으로 그 영향이 가장 저는 크다고 보는데, 온라인화가 되면서 나타난 어떤 거래 편의성, 또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나선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투자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또 투자 문화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투자 문화 그러면 사실 근데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성이 과연 있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편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프들을 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금융시장 쪽이니까 제한 없는 정책이, 아까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잦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두 번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업황상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보십시오. 주가를 보면 이건 너무 많이 올랐죠. 주식 많이들 하셨죠? 네. 안 하셨나요, 혹시? 주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식을 했던, 특히 위험자산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본,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하고는 좀 별개로 실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는 게 좀 더 앞당겨서 모든 걸 반영하긴 하지만 뭐 정말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보통 경제적으로는 한 분기,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그 경기 사이클을 찍을 때 경기 후퇴가 2달,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나타났다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게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핵심은 결국 뭐냐? 말씀드렸던 제한 없는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작년에 우리 중반 이렇게 보면은 활동은 계속 제약되고 앞서의 그림에서 보셨듯이 전염병은 계속 확산됐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확산됐다 줄어들었다가 이런 모습들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일관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오히려 한때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돼야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서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정책의 일단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였죠.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라는 건 결국 안전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고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안전자산의 가격을 워낙 높게 만들어놔서 다른 쪽으로 돈이 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고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때하고는 다르게 이게 개별적인 어떤 그 크레딧의 이벤트라든지 누군가가 부채를 상환 못해서 나타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돈들을 투자화시키는 데 굉장히 적극성을 띠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을 실제로 보시면 이게 까만색으로 동그라미로 100으로 저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2019년 말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GDP고 그 GDP가 각 국별로 얼마만큼 쭈그러들었다가 그 다음에 되면서 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사실 IMF 전망치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어떻다? 늘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2019년 수준의 GDP는 회복하고 있고 내년 정도가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되는 우리나라 어딨죠? 우리나라 또 위에 있는 걸로 봤는데 제가 순서대로 2022년을 기준으로 전망치를 기준으로 2019년보다 많이 회복한 나라들을 순서를 쭉 세웠는데 뭐 미국이 제일 좋지만도 않아요. 많은 국가들이 2019년에 비해서 좋아지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겁낸 거에 비하면 얼마나 훌륭하게 불과 한 2, 3년 만에 극복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따가 그 정책의 반작용이라는 게 이 정책이라는 게 코로나19의 반작용이라면 또 그 반작용에 대한 또 반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뭐 오징어 게임에서 선을 밟듯이 실제로 어떤 선까지 밟았냐면 자본시장에서의 가격 시스템을 상당히 헝클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죠.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면서 나타내는 그게 초래하는 여러 가지 기대 수익률의 변화도 어찌 보면 대단히 큰 자산의 재배분을 시장에 이제 형성시키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게 그 부도율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부도율을 보시면 우리 기업 평가하시는 쪽에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도 부도율이 경기 사이클하고 전혀 무관하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더 흥미로웠던 거는 이번에 굉장히 큰 폭의 일시적이나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사이클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은 더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기업을 안 죽였다는 얘기죠. 기업을 안 죽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과거에 우리 그 고위험 채권들에 대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정책 금융을 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기업이 없다. 어느 기업을 사도 어느 기업의 채권을 사도
뭐 주식을 사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어느 기업의 채권을 사도 내가 망할 위험은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적정한 가치가 시장에서 형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에는 우리가 주가라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가라는 증시라는 거는 그 기업이 벌어들일 명목 이익을 무위험 금리하고 그다음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여하히 할인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어떤 반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매크로 거시경제 부분과 다르게 산업은 이게 이제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 변화를 뭘로 해석할 거냐 그러면 저희 집사람도 쿠팡이츠를 쓰기 시작했다.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프라인 장만 보러 다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온라인화되는 그래서 분명히 뭐 한 10년쯤 흐르고 난 다음에는 저희 한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어르신들도 쓰시겠죠. 그런데 그 변화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빨리 진행시켰다는 게 이번 변화의 가장 큰 그 충격의 가장 큰 산업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보시면 온라인 쇼핑 급증하고 국내 물류 산업이 굉장한 호황을 보였죠. 최근에 차 몰고 다니시다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오토바이시죠. 네, 오토바이가 사방에서 이렇게 끼어듭니다. work from home이라는 게 뭐 work at home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여기 기자분 많이 계시는데 기자분들 다 요즘 아직도 재택하시죠? 저희들도 최근에야 재택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우리 그 자제분들 계시면 대부분 제가 하여튼 제일 불쌍한 게 저 초등학교 지금 2학년입니다. 작년에 입학해가지고서 2년간 제대로 학교도 못 가서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도 선진국들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OTT 뭐 앞에 두 세션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이 없다. 또 축구 보려면 쿠팡 플레이 안 보시는 분이 없다. 뭐 이런 그 완전히 달라진 아까 영화관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영화관도 좋죠. 좋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큰 디스플레이와 또 좋은 스피커 시스템과 이런 걸로 집으로 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또 반영을 장기적인 트렌드로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이런 트렌드들이 한편으로는 또 로봇화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이런 현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반작용은 결국 뭐냐면 그 고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 고용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또 반작용이 나중에는 기본소득이 됐든지 뭐 이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많이 논의되고 있죠. 경제학 내에서도 기본 자산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산업 변화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 특히 ESG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ESG의 전기차가 됐든 아니면 ESG 펀드에 이게 이제 ESG 자금입니다. 서스테이너블 펀드니까 이게 사실 모닝스타에서 내놓은 ESG 펀드에 관련된 건데 2020년에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ESG에 대해서 왜 다들 관심을 이렇게 크게 갖고 전기차도 많이 사시고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전염병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정책 당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국 정부가 사실 또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미국에서 된 것도 또 중국이 굉장히 현재 이 정권을 강고히 하고 있는 것도
뭐 우리나라는 논외로 하더라도 뭐 많은 나라들에서 초기에는 퍼퓰리스트나 퍼퓰리즘이 굉장히 득세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국가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경향성들이 높아졌는데 그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런 어떤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인류에 의한 것이고 이거를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다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전기차 엄청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테슬라가 90만 대를 판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한 9천만 대 1년에 되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 전기차의 비중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기차 비중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장 그러실 거예요. 내연기관차 사시면 중고차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게 다시 또 전기차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현상으로 연결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자본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모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요 포럼 전에 잠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또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본시장에는 돈이 모이고 특히 정부 주도로 돈이 모이고 있을 때가 결국은 해당 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중인데 전체적인 이제 방향성은 아까 산업에서 보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투자 문화인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규모로 증시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활동 계좌가 어느 정도쯤인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의 활동 계좌가, 활동 계좌라고 하면 보통 지난 1년간 거래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계좌를 의미할 텐데 4,800만 계좌입니다. 많죠? 중복된 계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금지가 됐지만, 금지라기보다는 없어졌지만 IPO에서 주식 공모주를 받을 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에다가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놓으신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합치더라도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성인 인구가 3천만 좀 넘는데 무슨 4,800만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3,500만이군요. 우리가 성인 인구가. 근데 4,800만이면 한 사람당 2개 가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저 같은 증권회사 직원들은 하나뿐이 못 갔습니다. 자기네 회사. 그런 거 빼고 저런 거 빼고 하면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또 제가 아까 그 언택트라는 그런 환경, 언택트가 뭐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컨택트리스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낸 거래 편의성 증대 또는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이런 측면들이 젊은이들을 공략해서 젊은 사람들이 올해 중 작년 올해에서 한 1,200만 개 정도의 계좌를 만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이 아까 앞서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충격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반등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었던 건 이 우리 경제 체제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채 문제로 쓰러져 있으면, 거의 아니면 쓰러질 만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투자로 나서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까지 해서 아까 정책적으로 있었던 성장 또는 뭐 저금리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올해 상반기까지 위험 자산에 더없이 좋은 투자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늘어난 거 보세요. 그 개인 누적 순매수를 제가 2000년부터 한 건데, 우리나라의 개인들은 쭉 2000년부터 주식을 팔아왔어요. 2000년이 언제입니까? IMF 외환위기 지난 바로 직후에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의 일시적으로 좀 사는 경우는 있었지만 계속 팔아왔습니다. 그거를 요번 한 번에 완전히 만회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가격도 올려가면서 만회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많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는 했지만 특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누적으로 많이 샀다는 그런데 요거를 이번 기회에 비싼 가격에 많이 팔고 나가시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 문화를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곱씹어서 이렇게 보면 투자 문화가 바뀐 건 개인이었다. 그죠? 예.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급격하게 더 늘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것도 개인들이 우리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이 투자 문화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장기화되고 지속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유는 있었죠. 일단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이것도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얘기는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그게 어찌 보면 이 반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특정 산업에 대한 기회로 작용했다. 이 코로나19 이거는 좀 길어질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 누적이 되었습니다만 2019년 특히 2019년 20년부터 국내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을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야 뭐 상관이 없지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되면서 투자를 할 때 세후 수익률은 엄청나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부터 자금이 시프트하는 현상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요거는 어떨까요? 단기적인 요인일까요? 중장기적인 요인일까요? 제가 보면 좀 뒤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과거에 정책적으로 변화를 특히 정권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때그때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중단기적인 그런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기술에 대한 적응이 주식거래 이거는 당연히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과거보다는 더 늘어나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다소 좀 독특한 게 제가 여기 특별했던 한국 개인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나라들의 제가 가계 자산 구성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나라들이 별로 안 변했어요. 2000년에. 이 가계 자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뭐 이자부 상품,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리려다가 안 그렸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히려 주식 비중이 줄어든 나라들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개인 가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 이 팬데믹이라는 게 과연 왜 우리나라에만 그러면 주식 투자 문화를 이거 뭐 계속될 만한 주식 투자 문화를 형성시켰다고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미국 이외에 일본, 영국, 호주는 오히려 주식 비중이 내렸고 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따 그래프 보시겠지만 표 보시겠지만 주식 비중이 낮은 국가이고 특히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동해 가는 거다 그렇게 선택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증거 불충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작용이겠죠. 그게 어찌 보면 작용이 코로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다면 산업 부분은 좀 길게 가는 그런 흐름이었던 반면에 거시경제 부분에서는 반작용이 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 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환경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첫 번째가 물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올라간 다양한 이유가 있고 물가가 뭐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첫 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됐던, 그러니까 코로나 이것도 똑같이 그림 그린 거예요. 2019년을 100으로 놓고 2020년, 21년, 22년이 각각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나타난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굉장히 물가 상승세가 높아지는 국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게, 이것도 역시 코로나의 반작용일 텐데, 코로나의 반작용이 나타난 이유가 괜히 나타난 거 아닙니다. 코로나로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만드는 데는 이 주춤한 반면에 소득은 계속해서 보존이 됐던 이런 상황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른바 뭐 좋게 얘기해서 병목 현상, 실제로는 수급의 불일치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임금으로 전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의 물가에는 한 가지 요인도 또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건 ESG의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ESG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또는 탄소 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현상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ESG를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요인이고, 특히나 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일부 그 메탈 쪽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은 ESG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전지, 이런 것들의 개발에 있어서, 발전소나 전지의 개발 사용에 있어서 특정 금속의 이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뭉쳐진 상황입니다. 이런 뭉쳐진 상황이 사실 지금 일부 임금으로도 가고 있어요. 임금으로도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돈을 민간에다가 쏟아 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가격 물량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거를 안 사게 돼요. 그런데 가격을 높여도 소비자들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게 임금 상승 압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도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도 올랐습니다. 제가 증시만 주로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 오른 게 진짜 드라마틱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2020년, 21년에 상승폭이 컸던 걸로 봐서는 분명히 저금리 이외에, 우리보다도 뭐 금리 낮은 나라는 많았습니다. 저금리 이외에 뭔가가 영향을 미쳤고, 그 뭔가가 영향을 미친 데 가장 큰 요인이 아마 정책 실패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부동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너무나 높게 올라가 버린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제 이슈를 내죠. 이게 물가에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물가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주 비용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문제죠. 예.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게 여기 보시죠. 가계부채 급증하고 같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제가 이머징 국가 평균, 선진국 평균,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깔끔하게 단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냐하면 명목 자산 가치, 특히 명목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LTV를 적용하거나 똑같은 DSR을 적용하게 되면 LTV를 적용할 때겠군요. 부채를 내는 그 규모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명목 이 수치가 늘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데 대한 어떤 반작용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하게 됐다, 이번 과정을 거쳐서. 정부 부채, 뭐 아까 제가 계속 돈 쓰면서 경제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괜찮고 뭐 물가를 용인할 만큼 많은 소비자들, 가게들이 돈을 얻게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죠. 공짜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에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걸 보면, 거기서는 요거를 공짜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거기서도 공짜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증세로서 해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경우 그 주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그것보다는 이 정부 부채가 높게 유지되고 계속 늘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더 크게 보죠.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추가적인 재정을 더 풀지 못하면, 재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올해 100을 썼으면 내년에 120을 써야 올해보다 많이 쓴 게 되는 거죠. 예, 정부의 기여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늘려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봉착하는 거죠. 그게 아주 미국처럼 딱 부채 한도를 해놓은 국가인 경우에도 그걸 넘어서 막 쓰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크레딧 리스크, 국가의 크레딧 리스크를 키워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키고 환율을 급격하게 절하시키는,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일부 미국 같은 어떤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MMT와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그러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불평등도 심해졌습니다. 불평등이라는 게 보통 소득의 불평등이 과거에 주로 얘기됐다면, 이제 요즘은 자산의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자산가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거는 뭐 불평등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인상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inequality.org라는 그 공식 사이트 가시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빌리오네어들의 이 에셋 그 보유가 얼마 정도냐, 이렇게 보면 2020년이 19년에 비해서 거의 2배까지는 안 돼도 2배 가까이 됐고, 2021년엔 다시 2배 가까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 자산이 2배 되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이 양반들은 자산이 4배 된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3배 반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은 심화된 거 맞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이게 또 투자 문화를 변화시키는 어떤 심리적 동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성공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과거의 우리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을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되돌림과 투자 환경 변화, 뭐 이 얘기 이제 지금 제가 쭉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매크로 측면에서는 정책 되돌림이 불가피해지는 환경에 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좋은 투자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있다. 다만 산업과 기업 측면에서는 영구적 또는 우리가 반작용을 저 이후에나 걱정할 수 있을 만한, 또는 그 반작용이라는 게 바로 이 해당 산업으로 돌아올지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변화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환경 변화 중에서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 세계화와 GVC의 시사점인데, 굳이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많은 이 정부들의 정책이 굉장히 많은 정책을 쓰고 정부가 힘이 커지고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의 흐름이 뭐냐면 이 리쇼어링이나 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정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갈등까지 이렇게 같이 겹치는 개념인데, 이런 어떤 GVC의 재편 과정이라는 건 어떤 나라한테는 유리하고 어떤 나라한테는 불리한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거시적 관점에서의 그 이슈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예전보다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고, 중국이 못 만들면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세계화되면 된다. 근데 지금은 사실 모든 나라들이 그러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100%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들겠다 이런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글로벌 교역량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시간에 걸쳐서 자국 내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을 들여놓고자 하는 수요들이, 특히 의지가 있고 가능한 재원을 가진 나라들이 그런 어떤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크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진국하고 이머징 차별화인데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하도 백신을 못 맞은 국가들이 여전히 많아 가지고 그런 국가들하고 이미 맞은 국가들하고 요거는 뭐 일시적이겠습니다만 일시적 차별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고 이건 이제 PER 관련된 건데 그 투자 문화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투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이게 비록 굉장히 투자 문화를 변화시킬 만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PER에서도 나타납니다. PER이 뭔지는 아시죠? PER이라는 건 주가하고 수익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하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인데 기업의 이익 몇 년치를 더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다는 얘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익은 많은데 주가는 시가총액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그 PER이 낮은 국가였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2000년에 이게 확 올랐습니다. 이익은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시총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 문화의 변화의 증거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금리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금리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산업 구조와 또 드라마틱한 이 투자 개인 투자자들의 등장으로 이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다 모두 모여서 만든 밸류를 보면 애석하게도 다시 옛날 수준으로 슬금슬금 내려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의 어떤 그 열기와 열광이 뭐 일정 부분 남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은 현상, 과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는 좀 의심스럽다. 아까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게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드렸던 게 주식 쪽 비중을 보면 현금 및 예금, 뭐 주식 비중 그 안에 있는 거 보면 주식 비중이 상당히 늘었죠. 1년 새에 상당히 늘었고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 올해도 추가적으로 더 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기대가 있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잘 매니지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줄일 경우에 나타날 현상이 뭐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현금 및 예금 금융투자 상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는 사실 그 최근 통계치가 없어서 제가 못했습니다만 이 비금융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비금융 자산인 게 뭐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같은 현물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물 자산이 가계 자산의 65%. 분명히 2020년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갔을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서 두 개를 아마 현재 가치로 따지면 비중 크게 변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계속 통제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금융자산의 비중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제가 미국 쪽의 얘기를 이제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은 이 나라 같은 경우에 그 펀드를 많이들 하세요. 펀드를 많이들 하시고 전문가 시스템으로 많이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게다가 투자를 직접 개인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주식 투자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 기대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비드19가 모든 경제 주체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매크로 측면은 확 썼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봉착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문화의 변화도 사실은 테스트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GVC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칠 파급 효과들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그런 사회적 변화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험자산 투자의 새로운 기회로 작동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중에서 ESG라든지 또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언택트와 관련된 아까도 말씀하셨던 플랫폼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쪽에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